반갑습니다. 그리고 요즘 팬데믹이 좀 어수선하긴 한데 여기 대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저런 거고요. 우리가 지난 일을 사실 그대로 좀 되짚어보고 싶은 것은 물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그런 마음이겠습니다. 제 자신은 그 역사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도 그 20세기 초 한반도 선거자들이 어떻게 근대에 턱을 닫고 길을 내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제가 그 강연을 준비하면서 모아본 그 자료들을 내가 그 5가지 분류해서 모아왔는데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한국에 처한 상황이 꼭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하고 일본하고 세계하고 연관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세 나라의 사건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필이면 조선이 그 세 나라 중에서 제일 늦게 개화를 했나 그런 것에서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우리 선각자들이 무슨 개화 작업을 했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조선인들이 그 모습이 어땠나 수준이 높은 국민이었으면 뭐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았겠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 조선인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제 한반도에 남아서 만주나 상해나 미국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 남았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작업을 했나 그 사람들의 작업이 현재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대강 1840년 아편전쟁 이후에 한 60년대니까 세 나라에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편전쟁 이후로 중국의 이완호고 원명원인가 붙어버리고 영국하고 불란서 군대가 하도 약탈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동안 원명원의 유적지를 갖다가 복원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비참한 사건이었는데 그 이후에 중국 사람들이 서양의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이용장의 양문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치유신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병자수 조약이 있었고 갑신임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대화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갑신정변이었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이거는 이 같은 항목인데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세 나라가 개화를 시작한 동기는 그러니까 서쪽에서 들어오는 세력을 막는다는 아주 공통된 목적이 있었는데 물론 시기적으로는 다르지만은 이 세 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국민적인 합의 정말 우리 개화를 해야겠다. 어떤 정치가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실제로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우리 개화를 해야겠다는 어떤 국민적인 합의가 있었던 사건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겁니다. 후기자와 기지는 다들 아시니까 그렇고 이 세 개의 잡지가 있습니다. 1887년 도쿠도미소의 국민의 것이라는 일본 잡지인데요. 그게 베스트셀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그 시기에 도대체 우리가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 걸 갖다가 새로운 미디어 잡지랑으로 통해 가지고 전국
정부인한테 퍼뜨린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저 잡지가 어떤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도 비슷하게 소위 양계초의 그 신문이라는 그 상해 잡지가 있는데 똑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한 10년 뒤에, 그러니까 일본에 비해서는 한 20년 뒤고 중국에 비해서는 한 10년 뒤인데 그 천황산의 그 소년이라는 잡지의 장관인 거죠. 실제로 그 세 나라의 국민의 어떤 국민적인 합의, 우리 정말 개화해야겠다. 그리고 거기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계기 자체는 그 사실 그 당시에서 하던 국민적인 합의가 없이는 그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이게 이 경자수호 조약이라고 하고 뭐 재물포기양이라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본 사람들의 의사라기보다도 영국이 그 일본이 이 사건 2년 전에 대만을 점령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일본 아이들이 그 남태평양까지 내려와서 대만을 점령하냐? 너희들의 관심은 이제 북쪽에 있어야 한다. 그 일본에 사실 사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영국 아이들이 일본에 사주를 해가지고 일본 배들이 와가지고 제물포를 열라고 대포를 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일본 측 대표단하고 조선 측 대표단의 회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데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양복 입고 있고 조선 사람들은 관복 입고 상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 강화도 조약을 실제로 주도했다기보다도 한국 정부의 어떤 동의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소위 박기수라는 분이고, 박기수라는 분은 뭡니까? 옛날에 박지원인가요? 무슨 뭡니까? 그러니까 이조의 유학자들의 두 가지 경향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 완고한 송시열 계통의 노론들이 있었고, 남인 계통의 박지원 같은 사람이 연행이 경북 북경 갔다 오는 연행이라고 그러나요? 이제 그걸 갖다가 편찬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해도 청나라는 죽을 게 있었으니까. 비교적 이 세계 사장에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박교수의 지휘하에 사실은 이 제물포가 하나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금방 나라가 개화가 시작한 게 아니고 실제 있어서는 한 10년 정도도 지나가지고 개혁파 김옥균이라는 분이 갑신적인 면을 일으켰는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당시에 서울 지도입니다. 잘 보면은 경복궁, 무슨 창덕궁, 경희궁, 북도들이 있고 종묘가 있고, 이 가운데에 서대문하고 동대문을 있는 게 종로통입니다. 근데 그 종로통 그 밑에 철개촌이 있고 그 당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가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게, 이 종로통 북쪽에는 양반들이 살고 있었고, 종로통 남산 쪽에는 이 벼슬 없는 양반들 또는 무관 또는 그런 분들이 살고 있었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바로 밑에 그 청계천 여장살에 중인이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중인이 거기. 그러니까 이조 위계 질서에
그 산농공상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산농공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 주민들이거든 거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예컨대 저희 조상들도 다 그 청계정라장터에 살고 있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1884년 갑신정변이 나전에 그해 그 종로통에 그 부경꾼들이 모여서 뭔가 구경하는 사진을 그 로엘이라는 그 외교관인지 무슨 기자가 찍어놓은 사진인데요. 약간 이 모든 시선들이 이 뭔가를 향해서 있는 걸 보면은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그다음 이게 그 14명의 갑신정변 주모자들입니다. 예컨대 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 세 번째. 지도자들로 그 김옥현, 박영호, 서예필, 서강봉, 홍영식 이런 그 젊은 양반 엘리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양반 엘리트들을 지도하고 있던 사람은 중임 계통의 한의사의 그 유대치라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 실질적으로 이 양반 자제들을 충동거려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죠. 여기 잘 보면은 그 가운데 있는 그 학생부는 학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게 갑신정변 주모자들입니다. 당시에 그 우정국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홍준식이 책임지고 있는 그 새로운 우편 사무소를 붙여버리고 거기로는 그걸 축하연을 하는데 사건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건은 그 당시에 민혁이인가 하는 그런 분이 이 자상을 입었는데 그 미국 선교사고 의사인 어떤 분이 그분을 살립니다. 그래가지고 한국 개신교에 도움을 많이 주게 되고 이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 여하튼지간에 이 갑신정변은 3일 첫날로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급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3일 첫날로 끝났지만 이 갑신정변이 특별한 의미를 받는 것은 그 이후 조선 한국 한반도에서 내내 그 개화파들은 갑신정변의 이상을 다시 이렇게 추구하려고 계속되는 그 작업이 계속됩니다. 갑신정변이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다음 슬라이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필이면 왜 조선이 좀 늦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이 원래가 그 조선 정부라는 거는 이 신하 중심 정부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원래 그 주작의 왕도 정치라는 것이 있었는데 고려 말에 이 왕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정도전이라는 그 유학자가 이 정부 조직을 어떻게 했냐면 그 신권 그러니까 그 왕권과 신권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정부를 조직합니다. 그래가지고 2조 내에 사실은 그 왕과 신하라는 건 양반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간의 그 파워 게임이 당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약간 좀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2조라는 정부는 재상 그러니까 주말로 하면 내각 책임제 같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한 200~300년 지나고 나서 그 유명한 송시열이라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분이 이 예치를 중심으로 그 정부를 일종의 그 예치라는 그 정치 이념을 가지고 이 사회의 위계 질서를 다시 만듭니다. 아까 얘기한 그 산업공상이라든가 아주 엄격한 그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산업공상의 위계 질서가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양반들한테는 편하지만은 실제로 왕이 백성을 통치하는 소통의 수단이, 그러니까 그 양반들만 하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산농의 농부들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안 하고, 이 산업공상적인 그런 위계질서가, 수직적인 위계질서가 이전 내내 계속되는 겁니다. 그것이 끝까지 계속돼서 조선의 말까지도 저희 어려서도 끄떡하면 양반하고 쌍놈 얘기들 하고 그러거든요.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인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형성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인구가 양반밖에 안 되고, 양반의 인구가 전체 18%인가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인구에 비해서 그 시장이 굉장히 미미한 존재가 되죠. 그래서 2조 말까지 계속되다 보면은 이 중국이나 일본은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계속해서 그 시장에 관심이 있지만은 조선은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병인양이니 심리양이니 그런 사건들은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지, 실제로 서구의 경제적인 파워, 시장 개척 문제, 조선반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왜 조선의 개혁가 외부의 자극이 없었던 거죠. 단 하나 자극은 기독교 계통의 그 선교 활동이죠. 그걸 가지고 조금씩 그 대화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지만은, 이 조선이 결정적으로 대화의 시기를 놓친 이유는 조선의 잘못이 아니라 외국 세력이 조선을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상무상 얘기인데요. 이 사진이 좀 상당히 재밌어요. 이 무슨 돈키호테 뭔가 산초하고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말 타고 있는 친구는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 말 옆에 있는 그건 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선동노비 노비고, 그 다음에 여기 까만 망골 쓰는 사람은 중인에 속하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제가 보기에는 한국의 위계 질서에 대한 그 당시, 그러니까 양반과 노비와 이 중인인데요. 인구 비례가 대강 그렇답니다. 양반이 한 20%, 중인이 한 20% 되고, 노비가 무려 45%. 그러니까 노는 남자 노예고, 비는 여자인데, 그 노비의 값이, 팔고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 필값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하고 노비 한 사람의 트레이드가 선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당시 학교, 그러니까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이게 양반의 갓을 쓴 훈장이 있고, 이렇게 초라한 조선을 옷을 입고 있는 이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중인 여자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인들이 한의사, 그 다음에 역관, 그 다음에 상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치고 주관도 하고 무슨 재정도 한다 그런 분이 있었고, 유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중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한자를 알아야지 행정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사방에 다니고 그럽니다. 제 생각엔 저희 할아버지도 중인 출신이니까 아마 이런 형태로 처음에 한나무를 배우기 시작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당시에 전형적인 삼부자, 아버지가 맨 바깥쪽에 있고, 아마 가운데는 큰아들이고 맨 끝에는
천안역 이제 그 둘째들 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잘 보시면은 그 둘째 며느리는 이 저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게 자랑입니다. 제가 아들 낳았구나. 근데 그 첫 며느리는 아들을 못 낳은 것 같아. 그냥 가리고 있는 거죠. 이거 칠거지하게서 하는 거니 아들 못 낳으면 큰 사건이죠 사실. 남술합니다. 이게 어떤 사회든지 정부의 궁극적인 이 뭡니까 존재 이유는 백성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일 재미난 사진인데요. 이게 옷을 하나 벌어지려면은 배틀부터 뭡니까 배부터 짜야 하는 거죠. 옷감부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의식주의 그러니까 지금 그 옷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 사진은 이 방아인데요. 당시에는 그 쌀을 쌀밥으로 만드는데 정미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무슨 1도, 2도, 3도 이래서 흰쌀로 밥을 짓는 게 아니고 가만히 속에 있는 벼를 꺼내다가 방아에서 찧어가지고 벼껍질을 벗기고 키를 들어가지고 알곡을 만들어서 밥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일이라는 게 밥 한 번 지으려면은 방아 그러니까 벼부터 꺼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지금도 사실 이 흰밥이라는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1도 그러니까 이 쌀을 할 적에 몇 번 갈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간되는 건 이 쌀 옆에 붙어 있는 그 누런 겨울을 갖다 벗겨내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본 아이들이 들어오면서 정미호흡이 이제 받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주막입니다. 당시에는 부엌하고 길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음식을 하는 지금 모든 기류가 마당에서 음식도 만들고 약간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이게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이게 1903년 오사카에 걔네들 말로는 내국 권업 발악박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1903년이 어떤 해냐면 1905년이 을사오작입니다. 우리가 을사오작이라고 부르는. 근데 그때 이번 아이들은 사실 한반도의 병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그러니까 한반도를 자기네들이 먹어치워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적어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일종의 국제 박람회거든요. 자기네들의 이제 산업시설이 늘고 이제 자기네들 국민들한테 자랑을 한 오사카의 박람회에서 조선 여자 둘을 가두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본의 당시의 식자들은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가두어서 전시하느냐 원숭이다니고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 일본 대중,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구 사람, 아이누, 대만고산족, 남양야만인, 조선이 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조선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조선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 삼각자들이 무슨 개몽 작업을 하고 개화운동을 전개했느냐 이런 다섯 개의 조그만 제목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일본은 예컨대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문화 공동체이건 민족이건 어떤 집단 아이덴티티가 되었겠죠.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한반도로 사는 사람들한테 조선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정의가 되지 않는 상태더군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 아이덴티티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두 번째는 이게 뭐 우리 의사건 남의 의사건 하여간 세상은 변하고 있으니까 그 선학자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도 알아야겠지만 자기네들이 아는 것을 전해야겠죠. 누구한테 그 동시대들한테.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소위 그 뭡니까 그 시민의식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그런 개인이 주체하는 하고 그런 개인들 간의 어떤 합의에서 정부도 조직하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시민의식,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이 주체인 그런 시민의식을 이 보통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고 있었지만 성각자들은 그 사람들을 그런 의식을 갖다 불어넣기 시작한 거죠.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앞으로 있을 그 개화 작업에 대한 그 준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조금 조선이 또는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일본의 그 정책에서는요 모든 국민이 천황의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현대적인 의미에서 시민의식과 일본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그 천황에 대한 어떤 그 시민 그런 의식이 좀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도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조선은 적어도 이조에 대한 그 중력심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시민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정치 형태는 공화 정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주 롱텀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은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을 향해서 우리 자치 능력을 다양한 이런 그런 노력이 계속되겠죠. 다음 슬라이드. 실제로 이 지금 말하는 거 5개 항목에 대해서 무슨 일들이 있었나는 얘기인데요. 이 제1항 조선의 정체성을 정립한다. 이게 사실은 그 천황신이 시작한 얘기인데, 문화 역사 보존 작업, 그리고 그 세계 정권 수사, 이런 뭐냐면 옛날 책들을 역사를 역사 편찬하고, 이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랭귀지 같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문법을 만들고 랭귀지를 정리하는 작업, 그 다음에 입학이라는 건 사이언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조선하고 정립했다. 그러니까 이 조선강문회가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 조선이 뭔가에 대한 어떤 학문적인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는 그 신문명을 전파하는데 글이 있어야 하니까 한글을 좀 현대화시키는 거죠. 어근 표현과 소통의 현대화.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말이 먼저고 말로 글을 만들고, 그런 신문장, 새로운 문장이 있을 만들고 뭐 그랬던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년 접지를 통해 가지고 신지식을 전파했다. 세 번째는 안창호 선생의 작업인데요. 그 시민과 청년하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강연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근대 시민은 어때야 하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근대 시민 의식을 만드는 그 작업에서 어느 누구도 조선왕조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부적인 적재 흑태된 그
공화정부 형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 언론국, 근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근데 시대일보라는 사람들이 이 자치운동, 우리가 비록 외정치하겠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독립하기 위해서 자치운동을 전개하고, 또 하나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얘기는 그것도 나오더라고 동아일보에서 주장하는 건데, 요즘에 그런 거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대학 때만 해도 무기촌술래, 그 다음에 야간 학교는 들어가지고 아이들 한글 가르치고 이거 동아일보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실력을 양성하게 한 정치적인 수준이라든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가 어떤 실력 양성 운동, 이게 누가 한 거냐면 인천 김성수 대통령분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벌인 작업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미신 체체라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한국 조선적인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질서가 유지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속입니다. 무당. 실제로 이조 왕자 자체가 고종뿐 아니라 고종의 유명한 민디, 이 사람들은 풍정예산의 무슨 4분의 1 정도로 구술하는 데 썼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이 빌었던 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컨대 사직의 안정, 무슨 새로 태어나는 왕자의 건강, 이런 걸 무당을 통해서 유지했다고는. 그리고 실제로 민속적으로도 웬만한 집안은 무당을 걸어서 구술하는 수가 많습니다. 병이 있다거나 무슨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 근대 성각자들이 궁극적으로 성취하려는 목적에서 미신 때문에 오는 불확실성, 그거를 물리치려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그것이 결국 어떤 조선 사람들의 수준을 높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기독교적인 생각, 유교 중에서도 이 주자성리학이 아니고 양양화 계통의 실질적인 사회구조를 하는 그런 학문, 그러니까 미신태치 운동에 상당히 신경들을 많이 쓸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지금 얘기하는 5개의 목적과 5개의 어떤 활동을 실제로 누가 했느냐, 이게 제가 이제 연도별로 한 12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이 안창호의 시민회, 전함선의 신문관 청년하고의 조선광무회, 3.1운동도 사실은 독립운동적인 성격도 있지만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정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근대화 작업의 일부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국 운동, 동아일보, 조선일보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3.1운동 직후에 있었던 물산장려운동, 이 물산장려운동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정환식 선생이 주도했던 그런 개몽운동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이 생산성, 이 높이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죠.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운동, 그 다음에 천암선의 조선학 정립운동, 그 다음에 1923년에 형평운동. 이건 뭐냐면 조선사회에 그때 천민이 많이 있었어요. 무당도 천민이고 백정도 천민인데 8개의 천민을 해방시키는 작업. 이거 해외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한반도 국내에서 우리 선각자들이 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신관이라는 건 그 두 개의 그 민족주의가 있었는데 그 우파계열하고 좌파계열을 합치려는 운동. 이거 유명한 얘기입니다만 이거 천암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집안에 도둑이 들었는데 저 도둑을 잡기 위해서 문을 왼쪽으로 열어 오른쪽으로 열어. 그걸 줬다는 얘기 말이죠. 도둑을 잡으면 내가 어떻게 열든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관대가 사실은 성공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좌파 계열의 신관의 민족주의자들이 코민텔의 은혜 지시를 받고 해체합니다. 코민텔의 국제共産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경을 초월해서 노동자, 농민의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니까 우선이 독립이라든가 국가라는 게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계급이 문제가 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신관의 운동 형태는 그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은 이 코민텔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그 코민텔에 지시를 해갖고 그 코민텔 자체에 참석하고 있던 그 좌파 민족주의자들이 해체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야로드 운동이나 이거 주로 문명 문명 퇴치 운동. 이 사람들의 목적은 아까 무조건 가르치자. 한글이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우선 글자를 알아야 뭔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궁극적으로 인천 김성수 선생의 고려대학 이게 소위 그 민족 뭡니까? 그다음 그 시민회부터 좀 살펴볼게요. 그 시민회가 이 안창호 선생이 이승만의 대한제국이라는 게 생기죠. 그러니까 원래가 조선은 중국의 속방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우리 자체가 일본 제국에 맞설 만한 제국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드는데 대한제국을 만들면서 독립협회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이 미국으로 가가지고 이 시민회를 조직하는데 이 안창호 선생이 한 그 시민회 취지서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까지쯤 되는데 이거 사실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왕국하고 부패한 국민 생활을 개혁한다. 우둔한 국민을 깨우친다. 식어버린 뜨거운 마음을 다시 살린다. 쇠약해진 원기를 북돋운다. 타락한 도덕을, 쇠퇴한 문화를, 미약한 산업을, 부패한 장치를 개시한다. 그 작업을 실제로 시민의 회원들한테 활동 지침을 주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 시민회원들한테 신문 잡지를 내서 지지율성, 실제로 그 구체적인 시민회관들의 작업인데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시민회의 한국, 그러니까 조선반도가 이 비밀 작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왕조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일본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그 비밀스러운 일종의 비밀 구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드러내지는 못하지만은 당시에 자기네들의 그런 작업을 위해서 외곽 조직을 만듭니다.
그 외곽 조직의 일부가 천암선의 신문관이라든가 광원여라든가 무슨 그 조만식 선생이 뭐라든가 그런 그 외곽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청년학원이라는 그런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건 그 천암선이 그 뭡니까 요즘 그 유명한 바다에서 소년에게 무슨 것이 발표한 그런 잡지인데 창간호예요. 이 창간호 잡지의 창야사입니다. 뭐라 그러느냐면은 내가 우리 잡지의 취지에 관해서 그냥 한마디만 하겠다. 그리고 창간호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대안으로 하여금 소년의 나라를 하고 그 책임을 등이 감당하고 교도해야 하라. 그리고 그런 소년을 훈도하는 부형으로 하여금 이 소년잡지를 읽게 하라. 이 사람 이번의 목적은 뭡니까? 그냥 신지식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신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한글 문법도 정리하고 절차법도 정리하고 잡지도 만들고 그러니까 말과 글을 만들면서 지식을 전파하는 거죠. 다음 반면에 안창호 선생의 그 흥사단의 목적은 그 무실력행인데요. 이제 사실 저도 모르는 말이 많아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무실력행 충이 남녀 그러고 이 종이라는 말은 그냥 그 프렌드십 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리고 동서란 말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프렌드십 비슷한 것 같고 이게 좀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은 지독체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다 이거죠. 지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답부 이런 거 그다음에 건전한 입법을 작성하고 단결 민족전도 대업의 기초를 준비한다.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이겁니다. 무실력행 충이용감이라는 그 흥사단의 어느 흥사단 오피스를 가더라도 이 배가 있습니다. 이 무실력행이라고. 이게 뭡니까? 무실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진실하도록 힘쓰자. 역행, 행동으로 실천하자. 충이, 책임질 줄 알자. 용감, 적극적이자. 근데요, 누가 나한테 무실력행을 자꾸 강조하고 있으면 그 누구는 나한테서 뭘 받느냐면 나는 그렇게 진실해 보지도 않고 그 어떤 실천력도 좀 모자라고 책임과 신의도 피하려고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적극적 용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죠.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신문관 건물입니다. 여기서 소년잡지도 나오고 조선광문에도 이 안에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서각자들이 정말 다 모여가지고 이게 어디 있었냐면 그 청계천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을지로하고 종로이가 사이에 이 직종로 없어지는 건물인데 원래는 이 아래층이었어요. 아래층이 그러니까 천암선의 아버지의 집에 그 창고에 있어서 사랑방 뭡니까 가게며 창고며 이제 그런 데였었는데 그거를 천암선이 인석이를 일본에서 사다가 걸어놓고 소년잡지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당시에 그 여러 지사들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걸린 거니까 일본 형사들이 이게 감시하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 있는 건가. 근데 이것이 코너 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아래층에서 뭐 얘기하면은 옆에 골목에서는 일본 형사들이 다 들으니까 2층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회의실 같은 데가 있죠. 그래서 2층 구조를 갖고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 근데 거기서 나온 그 책 중에 제일 재미있는 책이 이제 시문독권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시문이라는 게 뭐냐면, 시는 이게 무슨 시, 그러니까 포에트가 아니라 시간에는 시, 현대, 지금. 그러니까 시문, 지금의 그 현대문이죠. 그리고 독본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독본이고, 이거를 1916년에 이 책을 냅니다. 그리고 그다음 슬라이드. 거기 제29장에 보면은 이게 그때의 한글입니다. 그 신문관에 있던 주시경이라든가 김두봉이라든가 기라성 같은 한글학자들이 천안성과 협조선을 했는데 그 당시의 현대문 모델이에요. 예컨대 1번부터 이게 뭡니까? 육당 자경이라는 그 첩초가 있는데, 이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천안선이 26살 때예요. 그러니까 근데 천안선의 독립선언서가 29살 때니까 29살 때 그렇게 성숙한 독립선언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26살 때에 자기 자신한테 어떤 계율, 자경으로 자기 자신을 깨우치게 하는 그 항목이라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천안선 자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천안선의 동시대인들한테 하는 일종의 성찰을 요구하는 그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말로 보면은 좀 어색하니까 이걸 가로쓰기 현대문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쓰는 말이랑 같은 내용이. 제가 노랗게 하이라이트한 거는 이거 몇 다섯 개 다 지나가려면 힘드니까 1번 아름다워라 굳세어라. 이게 뭐냐면은 조선 사람들이 다 우치르고 있어 보이는 거지. 특히 자라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조입니다. 3번 해봐라. 나로 해봐라 이런 거죠. 정지용 씨가 그랬죠. 누가 와서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 해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해봐라. 그 다음에 부지런히 이런 건데, 이게 우리 저 고등학교 다니는 선생님의 분이셨는데 아침 그러니까 하여간 아침 저녁 그분이 강조하는 건 무조건 부지런히 근데 뭔가 천안선의 눈에 동시인들이 좀 더 부지런했으면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들어보겠습니다. 문제 중심으로 뛰어들라. 그러니까 빙빙 돌지 말고 핵심에 접근해라. 10분 핑계하지 말라. 이걸 책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런 트레이트는 지금 나한테도 있고 많은 우리 친구들한테 있고 다 있는 겁니다. 11번 12번이 좀 재밌는데요. 계획하라. 그냥 계획 경영에 관한 얘기죠. 지금 말로 하면. 그 다음에 12번 철학적인 헛소리 말고 실질적으로 손과 이익을 계산해서 뭐를 해라. 상당히 용감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자본주의적이기도 하고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하는 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공자명자하고 쓸데없다. 실제로 네가 모여갖고 얻고 잃어버리는 게 뭔가를 계산해라.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나로 싸며 온갖 것에 내가 쌓이라. 근데 이거는 자아실현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을 사는데 남이 세워준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네가 만든 기준으로 살라. 이런 자아실현입니다. 저도 좀 찔립니다. 나는 무슨 어느 집의 아들로 또는
자식으로 또는 친구의 어떤 친구로 그 나 아닌 타인이 나한테 기대하는 데 맞춰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빼려고 그런 겁니다. 네가 좋아하는 거 네가 해라. 네 생각으로. 그런 그 증거를 낳은 그 천암선의 친구들은 어떻게 봤느냐. 이게 그 안중식이라고 사파고가 있었는데 그 사람 말합니다. 이 굉장히 활발하고 이거 천암선인데 잡지에 사파가 지금 털이 이렇게 나 있고 수염 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조선 바지 양복이 아니고 이건 뭐죠? 옷걸음이 있는 옷, 그 다음에 신은 고무신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이 고무신을 처음 신게 된 게 1915년이에요. 그전에는 집신, 아니면 미투리나 무슨 그런 걸 신었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물론 남으로든 남학신을 신었지만은 당시에 조선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양반의 뭐 비단신이나 이런 거 빼놓고 실제로 보통 생활인이 신고 생활하는 신으로 고문신이 등장한 건 1915년이에요. 물론 까만 고문신이었겠죠. 그런데 그 고문신이 왜 중요하면요. 이 고문신이 등장하면서 비 온 날도 길에 나갈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장거리 여행이 가능했고 옛날에는 어디 가려면 집신을 몇 개 싸들고 갑니다. 가다가 헤어지면 다시 사. 그러면서 이게 독립선언서 이게 원래가 제목은 그냥 선언합니다. 독립선언서가 아니고 전함선이 당시에 4개의 문장을 만드는데요. 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선언서지만 그거 말고서도 예컨대 조선 독립 통고문 그래서 일본 정부에 보내는 통고문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볼만 합니다. 정말. 그 다음에 미국 윌슨에게 보내는 민족 자결주의 의견서 이런 그게 전함선이 윌슨한테 충고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이가와에 보내는 동양평화론 이런 거는 상대가 일본 정부 미국 대통령 파이가와의 주체국들 반면에 조선 독립선언서는 상대가 일본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입니다. 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뭐냐면요. 첫 줄이,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아종은, 오종은 자예요. 그리고, 차로서 세계만방에 고하요. 이거는 세계만방에 알린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은 그 고자가 깨우쳐 알리는 고자예요. 뭐냐면 조선 사람들한테 깨우치고 알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겁니다. 반만년 역사의 민족 조선 권리를 깨우쳐라. 너희들이 알아라. 이건 일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족의 생존권, 신념 보존을 노력하라. 민족 양심의 신념과 정책 수호연. 그리고 인류행복의 성취에 동참하자. 그리고 인도적 정신에서 새로운 제수문명에 우리도 기여하자. 독립선언서를 읽어보면요, 그거 자체는 조선인들이 독자입니다. 일본에 하는 말은 중의원에 보낸 수람선의 편지, 미국에 하는 말은 윌슨에 보낸 의견서, 그 다음에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세계평화론, 소위 어떻게 동양삼국의 평화가 꼭 필수적인 조건인가. 그 다음 이게
3.1운동이 이루고 난 다음에 한 석 달인가 넉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재판을 합니다. 근데 저 재판을 하는데요, 그 33인을 재판하는 게 아니라 47인을 재판을 합니다. 이 정계된 독립운동의 제일 막, 그리고 민족대표 47인의 공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33인, 그러니까 그 천도교 계통의 15명인가 그렇고, 그 이승훈 그 북성, 그러니까 서북의 개신교 목사님들 17분 대부분이요. 그 다음에 그 불교 중이 2명 있고, 그래서 모두 그게 33인인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 3.1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 나타난 사람이지만은 이 운동을 주도했던 젊은 사람들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최남선, 송진우, 무슨 현상인 뭐 이런 분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철인부터 심사하고 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저를 가끔 놀래키는 게, 거기에 그 유림 대표가 하나도 없어요. 조선은 500년 동안 유교적이고 주저성리학적인 그런 정치 이상을 갖고 그 평균적으로는 구현하려는 그런 나라였는데, 그 유림 측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컨대 그 윤초의 일기에 가면은 전함선이 찾아와서 독립운동을 어쩌고 자기가 거절했다고 그래요. 윤초 선생. 그 다음에 그 비교적 개화파이면서 세계 정세에 밝았던 그 운양 김윤식 대감. 전함선이 선생님 나서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난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럽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3.1운동 이후에 최남선과 한국의 유림 사이가 상당히 서먹서먹해집니다. 그러니까 33이 특정적으로 보이는 게 천도교 아니면 개신교예요. 불교의 2명은 이단입니다.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상근되게 지역들입니다. 김성수 맨 위쪽에. 김성수의 돈 5만 원을 이승훈 목사한테 전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거사 한 일주일 전에. 그래서 그 전함선이 김성수한테 돈 5만 원을 받아서 이승훈한테 그 운동자금으로 전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전함선의 동생이니까 문제될 거고, 이 바른 쪽에서 가운데 송진우, 그 다음에 현상인 이분들 두 분이 그 중앙중학교 교사하고 이런 분들인데, 이 중앙중학교 그 교사 숙식실에서 그 성전도 참 모의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제가 이거는 이게 아사인수의 애 이런 건데, 이게 내 나라의 역사를 인이라는 건 타인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한테서 배우는 슬픔. 이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내 나라 역사를 쓰는데 이거 못 견디겠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설이 동아로 사설이거든요. 이게 굉장한 샤크를 맺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 조선사 정리운동에. 근데 궁극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전함선이 조선사 편수에 참가하게 돼요. 남들은 그 무슨 칠판잔치 이상하게 얘기했지만, 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이거 지금 조선사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철에 걸쳐서 이쪽에 저기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합니다. 다음 생각. 이것이 굉장히 저는 귀한 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간에 앉아있는 분이 안창훈 선생이죠. 그 다음에 저쪽에 앉아있는 분이 여운형입니다. 1935년
그 안창호를 이번 애들이 잡아오죠. 상해에서 윤봉길 사건을 핑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대전감옥에 놨다가 사실 조사를 해보니까 안창호는 죄가 없어요. 그 일본 사람이 그 사건과 윤봉길 사건과 그래서 내놨는데 그분이 좀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왔을 적에 안창호가 제일 걱정하는 건 사실 위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족주의 계통의 그 정치 상가들 그러니까는 그 우파들하고 좌파들이 화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운형이는 사회주의 쪽의 인물이고 조만식 선생은 평양을 중심으로 그 민족 자본주의라든가 그런 거 주장하다 보니까 이분이 조만식이고 안창호고 여운형. 조만식 선생은 나중에 이부 아이들이 저희들 공화국 만들었을 때 초대 대통령을 드리죠. 나중에 죽여버리긴 하지만 상당히 상당한 인물입니다. 다음에 이게 조만식 선생의 물산 장려 운동의 지도입니다. 실제로 물산 장려, 경성 광지 무슨 여러 가지 클라운 슬라이드.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아일보의 우리가 말로는 백정신분의 해방운동이지만 실제로는 8명의 천민들이요. 이게 한번 살펴볼 만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민 8이 노비, 승려, 중들, 무당, 광대, 그 다음에 상역군, 기생, 공장이라는 그걸 뭐라 그러죠? 새로 무슨 쟁기도 만들고, 그걸 뭐라 그러죠? 백정. 대장간. 대장간에 지는 사람들 천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것이. 근데 하여간 적어도 그 당시에 그 천민들은 사람 대접을 못 받았는데 동아일보의 1924년 형평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말한 신관의 사건의 계통인데요.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 계통과 사회주의 계통의 그래서 민족주의 계통은 무슨 물산 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두 개의 성향이 되죠. 일본과 타협하면서 이 자주운동도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독립하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일본과 타협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사회주의 계통은 주로 조선공화당 계통 사람들인데요. 이 대표가 이렇게 홍명희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들은 조선공산당이라도 한국 자체 내에서 일어난 그런 분들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잠깐만 다시 그쪽으로 들어보세요. 이 뭡니까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간 이 같은지 간에 홍명희가 당시에 평양 근처 오산학교에 이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108번내라는 전함순 시조지를 출판한다고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왔을 때 전함순이 고민하다가 당시에 조선일보 사장 신소구 선생한테 소개를 합니다. 당시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파계통의 민족주의자들인데 타협해라. 그래서 그리고 당시에는 일본 아이들이 조선 사람들의 정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면은 자치권을 줄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 국회 말고 조선 내부에 있던 그 어떤 국회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협의가 그 최린 선생하고 일본 정부 간에 있었을 때 그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두 계열의 민족주의자들이 우리가 스스로 자치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신관회를 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신관회 조직을 정독부가 묵인합니다. 실제로 하라고 합니다. 뭐냐면은 자기네들도 그만큼 부담이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짜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까지는 하면은 이 조선공산당이 코민테른의 지시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 혁명의 순서를 바꾸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냥 국제공산당은 독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급 혁명이 더 중요하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갔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시간회가 깨진 게 1931년입니다. 근데 31년에까지 이루고 난 다음에 당시에 조선의 그 지식인들이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일본 아이들이 그 2차 아직 그 만주사변도 막 일으키고 뭐 야단목성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조직한 것 중에 하나가 조선우생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과학 저는 공과대학을 다녔으니까 과학자인데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과학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인종예량이에요. 과학의 힘으로 사람의 뭔가를 하려는 그런 노력, 우생학적인 노력은 사실 하면 안 돼요. 예컨대 히틀러의 뭐 그런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사람들은 1934년에 조선우생학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 정말 기라상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우리나라 산업화경제에 후원합니다. 예컨대 김성수, 김경로, 최린, 여운용, 송진우, 방모 그냥 아는 사람 현상현, 조동식, 김한란, 백인재, 신웅, 부자옥, 이광수, 조민식, 장택선, 조병 저보다 밝히는 다음 슬라이드. 이게 그 100년 전 초계천입니다. 저기 스피커가 있고 저 스피커 저 뒤에 그 방문의 건물이 있었던 거고. 당시 초계천은 이 상수도는 아니에요. 우물 파서 먹었으지만 그렇지만 이 물이 상당히 맑으니까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랬던 거죠. 같은 앵글의 사진, 다음 사진. 이게 내셔널그래픽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앵글의 사진입니다. 100년 후에. 여기 가운데 그 조선광군의 표지석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자리에 조선광군회가 있었다면. 시간이 못 지나갔는데 질문 있으면.